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2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뜨거운 이슈의 법리적 쟁점 생각해보는 순서죠. 정법승부인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기 위해서 1부도 줄였어요. 이 정도로 지금 두 분의 이 얘기가 중요한 건데요. 자, 한 분씩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자, 먼저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동훈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당연하죠. 부담 드리려고 얘기한 건데. 그 부담을 드리려고 얘기했는데 부담을 안 느끼시면 큰일이죠, 이거. 예. 자, 진짜 이거 오늘 얘기할 게 많아요. 먼저 첫째,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5일 만에 이제 기소를 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죠. 이화영 부지사 이제 유죄 판결로 다스만인데, 일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이 대표를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 1월부터 이제 2020년 1월 사이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그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 으로부터 이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되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500만 불러. 예. 네. 그리고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전 회장 그 대가로 이제 쌈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이 북측으로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봤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한 재판부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 재판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 재판에서 이게 별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일단 검찰의 기소가 1심 판결 이후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기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게 법조인 분들이면 당연히 알겠지만 1심 판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확정적인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그 뭐 1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2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반대로 사실관계를 해석해서 무죄로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심 판결은 사실관계의 인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항소심이나 대법원 이게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심 판결만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 주장에 있어서 힘이 실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검찰이 이재명 지사한테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어차피 이 1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기소를 할 거다라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돌이켜 생각해볼 때?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민주당 측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증거의 치사 선택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조금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800만 달러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원 재판부 재판을 제가 이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장 이 부지사의 입장은 이제 이 800만 불이 이제 그 쌈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항소심 재판부나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조작을 하려고 했으면 팔아야 되는데 팔질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 문건이 뭐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문건 자체에 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주식을 팔아서 뭐 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국 이 재판이 중요했던 게 법리적으로 이 행위가 어떤 법리에 해당하느냐. 이것보다는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주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완전하게 첨예하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판단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일단은 이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그런 뭐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항소심 가서 다시 한번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할 때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넘겨줘서 둘이 통화를 했다라는 게 김성태 회장의 주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결국은 보고를 받았느냐,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청탁이 성립이 되려면 이제 그 청탁을 직접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다퉈질 부분인데, 이제 그 당시 이화영 그 경기도 부지사가 이제 이 전화를 이제 돌려줬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김성태하고 통화를 했느냐, 여부는 이제 향후에 법원에서 첨예하게 다투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변호사시니까 여러 사건을 담당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 모른다. 근데 한 사람은 그때 술 먹다가 내가 전화기 건져서 이게 통화시켰다.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고 이게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뇌물을 준 쪽이랑 이제 받은 쪽이 예.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뭐 준 쪽에서 인정을 하든 아니면 받은 쪽에서 인정을 하면 그 반대편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같은 경우에도 그 진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쪽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야기 나왔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뭐 자료가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기존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그걸 또 달리 관점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또 하나가 아까 그 잠깐 이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 국정원 이 문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이 민주당의 주장이죠. 네. 근데 지금 보도돼 있는 거 뭐 900페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판결문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900은 아닌가요? 300페이지로 제가 300페이지 들었습니다. 네. 뭐 300이나 900이나 두꺼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두꺼운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국정원에 관련된 재판부의 입장이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이제 주목되는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말씀 나눈 문건이 바로 이제 2020년 1월 30일자 국정원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익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익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대남 공작원이 이호남 씨가 그 대북 사업가인 김아무개 씨한테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은 대북 사업으로 쌈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 받기로 했다라는 게 국정원 문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일종의 정보 브로커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 사람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건인지 정보 보고인지는 구분을 안 하나 보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문건 안에 이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내가 정보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금원이다. 이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요 제보자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약간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회장이 수익금 주기 위해서 계열사 주식을 뭐 매각하려는 정황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질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조작하면은 팔죠. 최종적으로는 팔고 나오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게 조작을 위해서 매입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팔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못 팔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팔았다 안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 요 주가 조작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 선고한 판사와 같은 분인 모양이죠. 지금 같은 재판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같은 재판부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본인이 했던 사실관계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화영 부지사와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이런 행동을 알고 공모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찰에서는 또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또 죄명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혐의는 이 북한에 어떻게 뭐 제3자 뇌물을 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그때 당시에 3억 4천 정도를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부분을 뇌물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뭐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이 내용이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적시된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이고, 이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만약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새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꽤나 긴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 꽤나 긴이 아니고요. 요새는 그냥 뭐 다 길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제가 이 재판 끝나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정전 퇴지.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4번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어떤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는 15km인데 여의도에서 수원까지는 41km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이 왕복이 80km인데 자, 이게 좀 어떻게 빨리 끝내줘야지 이재명 대표도 좋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원래 옛날엔 이 정도로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옛날도 그랬어요? 왜 눈치 보고 그러세요? 사실 그 재판이라는 게 원래라면은 이제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게 이제 그 내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들 입장이고, 그런 재판부들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저희도 답답한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사건이 3년 가고 4년 가는 케이스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인신이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인신 구속이 된 상태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신이 구속되면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그 안에 끝내려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전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실관계 확정이 매우 신중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마는 기존 사건에 비추어 가지고는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재판을 빨리 끝내라. 재판 지연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피의자의 인권 문제도 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형사 사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지만 예.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구속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걸렸거든요. 1심 하나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조금 중요 사건을 한번 해봤을 때 경험으로는 이게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이 엄청나게 많고 이 증인 신문을 해야 됩니다. 이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참고인 조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피고인이 동의하지 못하면 증인 신문을 해야 되고 이 증인 신문 자체가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뭐 증인을 신청했는데 당일에 공판 기일에 증인이 안 나온다. 그럼 또 공판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검찰의 조서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증인 신문을 다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수원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서 간다고 하면 차가 막히면은 뭐 2시간, 3시간도 걸리는데 이 재판이라는 게 오전 10시부터 이제 6시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 업무 시간과 이제 겹치게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필요한 증인을. 그렇다 보니까 증인 신문 때문이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이 끝나도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봐야죠. 자, 이제 또 요새는 전 국민이 헌법학자도 돼요. 헌법 84조. 요새 이게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 헌법 84조가 뭐냐면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판이 계속 받느냐 아니면 스톱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재판이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소추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추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를 제기한다는 걸 우리가 흔히들 기소라고 하잖아요. 이 기소보다 소추가 사실은 넓은 개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 일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소추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좀 진보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런데 저도 제 생각에도 이 소추와 기소라는 개념을 제가 학부 때 배울 때도 이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쪽 해석이 좀 더 적합하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 SNS에 올리면서 아무래도 좀 더 토론의 점화가 된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인 거고 이 소추가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형사 사법 절차가 경찰이랑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이 죄가 되는데 싶으면 기소를 하게 돼요.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소추의 범위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에 한정된다라고 본다면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거니까 기소를 받지 아니하는 거고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재판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 기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재판도 이제 받지 아니하게 되는 거니까 정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해석상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 95년에 헌법재판소 94 헌마 246 이게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이 내란 외환 제외하고 수출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 이것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84조의 성격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급에 따라서 당시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조금 이전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사안으로 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 이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이 소추의 범위를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뭐 아유 복잡해요. 네. 자 하나 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그러면은 이게 소추가 된다 안 된다 뭐 네네.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지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꽤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 법학과 교수들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독일 대학이 이 서울대 이 옛날에 법대 지금은 러스쿨이지만 연대 뭐 고대 여기 교수님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제가 나온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이분들 저는 상당수는 사실은 좀 이것이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대쪽 의견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반대쪽 의견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트럼프도 비슷한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그 사람도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번 판단이 나왔죠. 최근에 판단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법률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한다면 약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법률적 논란과 별개로 이미 취임한 현직 대통령을 법원이 형사재판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죠. 사실. 그렇죠. 그쪽은 저기 판사도 뽑고 뭐 예? 법 왜곡죄 도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희가 3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고 입법부가 국회인 것이고 사법부가 법원인 것이고 행정부가 이제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견제가 아니라 일방이 다른 일방을 통제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당장에는 어떤 것이 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법 왜곡죄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법 왜곡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하는데 야 독일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이거 얘기를 해야죠. 박세리 하면은 뭐 골프의 거의 상징이죠. 근데 박세리 골프 재단인가요? 여기에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형사 고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문서 위조 행사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죠. 그 재단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박씨 부친이 국제 골프학교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 받고 이게 새만금에 세우는 거죠. 예. 이제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이제 찍어갖고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위조된 걸 이제 사용한 걸 알고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3천억 대 규모 새마을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박씨 부친이 가짜로 꾸민 의향서가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이 됐고, 근데 이 의향서의 날인이 이제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짜니까 중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를 고소한 건 아니고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돼 있나요? 희망재단 여기 재단에서 고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재단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마련이 돼 있을 거고 아마 뭐 결의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박세리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장의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재단의 이제 뭐 등기 이사라든지 그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이제 의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고소해서 이건 무효가 됐지만 이게 형사 사건이잖아요. 네네. 자칫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되는 혐의가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이고, 근데 이게 근데 또 뭘 행사라는 게 뭐예요? 그 썼다는 위조한 거죠. 이제 위조 문서를 썼다는 거죠. 전 무슨 뭐 세레모니를 예. 일단은 사무소 위조 및 뭐 동행사 혐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간다면은 이제 벌금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다수인데 사실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구속도 되기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3천억대 새만금 사업과 이제 사기 및 뭐 배임 횡령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이게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은 실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액수가 크니까. 일단은 이제 거기 연계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연계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새만금 이 개발청에서 진행하는 이 관광복합단지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던 측에서 여기 안에 국제골프학교도 만들고 해양골프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 국제골프학교에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 재단 명의의 의향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의향서가 재단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 박세리 씨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엔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이 사무소 위조는 재단 쪽에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 네. 만약에 이 문서를 의향서를 받았던 업체 측에서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관련 뭐 경제적인 이익을 줬다고 하면 형사상 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오늘 두 분하고 너무 다양한 문제 얘기했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